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 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자, 올해 2022년 녹음으로서는 마지막 녹음이고요. 2023년 방송으로는 첫 방송입니다. 오늘도 아영님 그리고 김경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수 평론가님 방금 들어오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세요. 아직 논문이 안 끝났나 봐요. 네. 아무튼 빨리 어디 끝나셔서 정말 그 이제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졸업은 됐어요. 졸업은 됐고 이제 네. 졸업이 아니고 이제 저거지 이제 학위 저건가? 네, 학위수요. 학위수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아영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드라마들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드라마 베스트 50도 한번 보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리스트가 좀 많아가지고 요즘 안 그래도 제일 인기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50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마지막에 네. 방송되고 나서. 네,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무인기도 오고.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 딱 하필 또 월요일이니까 방송 마지막에 다음 날이어가지고 나름 유머였어요. 아무튼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무튼 확 끝나가지고 저는 근데 시도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JTBC의 전략 자체 편성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게 금토일 드라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일 거예요. 네. 거의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월드컵을 JTBC가 중계권이 없으니까 딱 이제 JTBC가 포지션을 잡기에는 요만한 타임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덕분에 JTBC 시청률은 제일 좋았으나 마지막 결론 두고 저희 부모님도 다 보시는데 어머니는 괜찮다는데 아버지는 별로라고 아주 여기도 나뉘더라고요. 그 구운몽처럼 끝냈으려면 거기 천상이 훨씬 더 행복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근데 마지막 회가 사실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이때까지. 재밌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순양이라는 기업이 좀 어떤 재벌들의 악습과 편법을 좀 이제 모아놓은 결정판이라고 본다면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한국 드라마의 악습을 모아놓은 결정판인데 네, 그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보면서도 막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 회는 오히려 차라리 개연성이 좀 더 있어가지고 그 꿈이라는 그것만 빼고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 베스트 50 이제 아무튼 그거는 50이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토요일 날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했겠지만 그거 말고 상위권에 있는 작품에서도 마지막 회가 좀 안 좋았던 작품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반응이 좀 약간 엇갈렸던 작품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씨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씨들 사실 저도 그거 끝까지 다 봤는데 마지막 회 결말은 좀 그래서 결론은 집이구나. 돈 엄청나게 그렇죠. 네.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 보면 좋은 작품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래도 뭐 빠친코 같은 작품들도 있었고. 빠친코는 진짜 올해 드라마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에미상이 너무 각박하게 그냥 상을 안 줘버린 것도 있어요. 사실 자국 얘기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과 다르게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포괄적으로 우리한테도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 것도 있을 뿐더러 오징어 게임도 우리 얘기네라고 미국 사람들도 우리 얘기네 하고 싶겠지만 파친코는 이건 아닌데 모르는 얘기인데 이러니까 아무래도 한일 양국 간의 얘기가 좀 더 크다 보니까 미국 얘기도 있긴 하지만 매우 뭐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 미국에서 작년에 제일 잘 나갔던 드라마 중에 하나는 그거 외에도 이제 기묘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시즌 4가 또 잘 나갔었고 갑자기 왜 드라마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베스트 50을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오늘 좀 제가 장비도 뭔가 선 하나를 놓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많이 아쉽게도. 그리고 경수님도 중간에 가셔야 돼. 중간에 가셔야 되는 일이 불상사가 있다 보니까 마감이 급하셔가지고 아직 그 문제가 안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2부쯤에는 아마 중간에 나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오프닝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연이 됐고요. 그러면 베스트 50을 이제 이해할 건데 요거는 이제 키노라이츠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
평점을 이제 기록하는 이제 인증회원분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인증회원분들이 본 이제 감상평, 별점 이런 거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이제 로튼 토마토 비슷한 거죠. 네, 초록색 불, 빨간색 불 이렇게 돼가지고 좋다 싶으면 이제 초록색 불, 아니다 싶으면 빨간색 불이고 이제 거기에 별점은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영화는 진짜 별론데 나한테는 별론데 평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빨간불 켜놓고 5점을 줄 수가 있어요. 별 5개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퍼센티 여기 지수랑 평점이랑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들 한 8명, 6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8명, 6명의 이제 카운터가 입력이 되면은 이제 그게 이 지수의 반영이나 평점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영화 이 순위에 여기 왜 있어 하는 작품도 은근히 있을 거예요. 이제 보다 보면은 뭐 사실 왓챠도 그렇거든요. 왓챠도 평균 별점 높은 작품들 그 예전에 파야키였나? 거기서 이제 했을 때 보면 평균 별점 높은 게 죄다 극장판들이었어. 애니메이션 극장판들. 애니메이션 극장판. 그런 게 뭐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나름 고르게 분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상당히 조금 더 아마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0이 한번 집계를 했고 여기서 집계 기준은요. 올해 그러니까 2022년 개봉한 작품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저번 시간 때 얘기했던 작품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칼렛이나 뭐 그런 작품들은 영화제를 통해서 올해 공개가 됐지만 이거는 뭐 내년에 개봉될 수도 있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년에 들어갈 거지만 스칼렛이 뜨기 떴어요. 3.4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3.4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네, 올해 네, 3.5 이상이니까 여기서. 네, 지금 3.5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렇게 집계를 했고 그리고 올해 OTT 그러니까 올해 OTT를 통해서 최초 공개된 작품들 기준으로 했습니다. 부가판권을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에반게리온 극장판 마지막 거가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올해 개봉을 했지만 아마존 프라임에서 작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정식으로 아마존 프라임 이거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작년 순위에는 있었어요. 근데 올해 순위에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5년 넘은 첫 개봉작도 제가 포함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순위가 하나 있긴 한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원래 사실은 제가 초반에 계속 기재를 해놨었어요. 그 작품이 큐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큐어라는 작품이 개봉은 올해 처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등이 이거 다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미 부가판권 DVD를 팔았었어요. 2004년도에. 예, 그래서 그것도 뺐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에반게리온 같은 작품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공평성이 맞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지금부터 52위를 얘기할 건데 먼저 공동 49위예요. 공동 49위는 축제의 여름 혹은 중계될 수 없는 혁명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축제의 여름은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을 당하던 흑인 커뮤니티가 겪던 사회적 문제들과 마틴 루터킹 암살, 흑표당을 위시로 한 거센 시위의 물결 등 60년대에 긴장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열린 뉴욕의 할렘 컬처 페스티벌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저 혼자만 봤었는데 이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록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이브가 발굴이 됐고 이걸 이제 영화를 한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소수에게만 남겨진 기록이 훗날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될 거라는 믿음이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됐던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다른 걸로 좀 알려졌어요. 하필 요걸 이제 시상자로 나온 사람이 이제 아시다시피 뺨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보다는 발표하는 사람이 더 중점이었던 사람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한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알았던 요상한 상황이 돼버렸던 작품으로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필름 판타지아님께서 그래도 저희 올해 초에 나오셨던 필름 판타지아님께서 보시고 이런 평을 썼어요. 다수에게 외면당한 기억은 마치 없던 일처럼 사라지기도 한다. 그때의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음악을 들었다는 사실이 드디어 이야기되기 시작할 때 그 희열과 감동을 고스란히 객석으로 가져온다. 공개되지 않았던 공연 영상이었던 만큼 실황의 비중을 인터뷰보다 높여 주가 되도록 한 방식 역시 적절했다고 생각함.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49위 다른 작품은 페르시아어 수업이 있는데요. 김경수 평론가 한번 읽어주시죠.
2차 대전 시기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페르시안이라고 거짓말하는 남자가 페르시아어 선생이 필요한 독일군 장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 네, 이게 잠깐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이냐면요. 이게 이제 영화 이제 등급위원회,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등위에서 이제 평가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 맞는 장면 등장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설명하는 거기에 이제 서두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다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이제 평론가분이나 필진들도 있고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평론가들도 엄청 많고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럼- 옛날에 박평식님이 있었고요. 네, 한때 있었죠. 네, 이제는 그만두셨는데 본인이 너무 힘드셨을 거야. 고문이지 그게. 하루에 그 좁은 방에 앉아가지고 영화 네 4편 편.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괴롭지. 영화관에서 4편 보는 건 차이 났다니까. 근데 주 5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에 앉아가지고 본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네. 아무튼 페르시아어 수업은 평들이 상당히 이제 저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거는 언어를 사용한 이제 기억인 거잖아요.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짓된 언어가 살기 위한 거짓된 언어가 이게 기억으로 치환이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이 언어를 이제 페르시아어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이 죽어 총살당하기 직전에 썼던 명부들을 거기서 한 글자씩 따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에서 가짜 뭐 단어를, 그러니까 뭐 빵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몇십만 개를 그러니까 자기가 외우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영화인데 실제로 이 작품에 나오는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에서 따온 거기도 해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또 평점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7위 넘어갈게요. 공동 또 47위인데 모어입니다. 모어 어떤 작품인가요? 네, 모어는 이태원 클럽 트랜스에서의 오랜 생활 끝에 뉴욕의 뮤지컬 공연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퍼포머가 노력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사실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다 보고 저만 다 본 작품들이라가지고 조금 계속 제가 말하긴 하는데 이 모어라는 작품이 인상적인 거는 약간 제가 이거를 봤던 게 부산국제영화제 스크리너였어요. 작년에 스크리너로 봤던 건데 담다디랑 대한민국이 딱 나와요. 이 춤추는 장면에서 딱 두 곡이 이 영화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악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사실은 매우 그러니까 어쩌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노래들이거든요. 이 두 곡이 이 작품에 이제 정치적인 함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가 사실 아까 전에 뉴욕에서 어떤 행사를 참여한다면은 스토너 항쟁 50주년 기념 공연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서서 꿈에 그리던 토슈즈를 신고 공연하는 이야기가 담아 있고요. 아무튼 그 노래가 저는 계속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렇게 아릉아릉 거려지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스크린을 보고 나니까 이제 스크린을 보고 나서 잠깐 이제 멈춰두고 나도 모르게 대한민국 한 몇 번 릴레이로 계속 들어봤어요. 네. 담다디랑 그랬던 기억이 남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공동 47위 또 다른 작품은 아치의 노래 정태춘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가수 정태춘의 음악과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매우 영등이 분들이 별로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 봐. 짧게 썼어. 아무튼 근데 딱 요 한 구절인 것 같아요. 저희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말씀을 못 드렸고요. 참고로 페르시아어 수업과 축제 여름은 3.5점에 100%이고요. 요 모어와 아치의 노래 정태춘은 3.6점에 83.33%입니다. 5점 만점이고요. 다음은 3.6점에 88.71% 기록한 노스맨인데요. 8월 11일 개봉한 영화인데 어떤 영화인가요? 네, 노스맨은 10세기 아이슬란드 숙부를 향한 암네트 왕자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이 작품은 주간장 기자 14호에서 제가 간단히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만의 시대를 아무튼 다시 조명한 그것도 감독이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인데 이분이 갑자기 야만의 시대를 조명한 이유가 뭘까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라이트하우스도 있고 더 위치도 있는데 뭔가 시대를 조금 더 엄청 더 과거로 돌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야만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건지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주술적 의미의 이런 미장센 이런 거를 이미 계속 보여주셨던 감독이고 그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고
본인의 색채가 그대로 묻어나면서 아마 그런 전쟁들이나 이런 야만이 계속해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 안타깝게도 아카데미랑은 이번에 좀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네, 이 감독이랑 뭔가 아카데미랑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도 있고요. 자, 그러면 45위는요. 3월 31일 개봉한 드디어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영화다. 와, 패널에 맞았습니다. 3.6%에 89.29%인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그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게 된 두 미혼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야,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님이 늙었구나. 아,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숙했다는 의미인 건데 여하튼 스페인에서 그 독재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그 영화 감독들의 경우는 역사의 상처 같은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특히 알모도바르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지워버리려 노력했는데 페로레 마더스는 진짜 역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너네가 정치적인 것을 잊어가고 있다. 그래도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꾸짖는 느낌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골 때리는 장면은 아마도 그거일 거예요. 페넬로페 크루즈가 중간에 그 옷을 입고 나는데 그 옷에 페미니스트 티셔츠가 있어요. 스티샷도 있어가지고 많이 써먹었어. 네, 우리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있는 그 티셔츠가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약간 관객에게 일부러 너네가 여성의 삶을 이해해봤냐라고 이렇게 꾸짖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영화 전반이 좀 그래요. 그 역사를 잊어가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 삶이 어떻게 역사랑 깊게 결부되어 있는지 그 자기 그 선조의 유골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딱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든 생각은 딱 처음에 든 생각은 감독님이 많이 약해지셨다라고 생각 네, 좀 들었고 저도 경수님이랑 비슷하게 이 감독님이 역사를 직접적으로 건드린 거는 이 작품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두 미혼모 여성의 이야기에 스페인 내전의 역사를 겹쳐서 이제 그리고 있는데 제 주인공이 사진 작가예요. 사진 작가인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스페인 내전에 대한 아픈 역사의 희생양인 조상의 유해를 발굴하고자 하는 인물로 나와요. 네. 이 주인공의 직업이 사진 작가인 점에서도 저는 좀 인물 설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진이라는 게 이제 과거를 기록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진을 보고 과거를 되살리기도 하잖아요. 감독은 그런 이제 영화로 현 세대의 사람들이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작품을 통해 말해준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런 점에서 여성의 힘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다만 이게 그런 역사와 두 미혼모의 여성 이야기를 연결하는 게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뜬금없이 전환이 되긴 하죠, 사건이. 그리고 너무 미혼모 여성의 얘기가 많이 길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 역사를 뒤에 말하기에 거의 한 몇십 분 나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K 막장 드라마의 냄새가 나가지고 맞아요. 아침 드라마다 하면서 아침 드라마도 이러지 않을 텐데. 저도 기사 제목을 뭘로 써야 하나 고민했어요. 맨 처음에 막장을 주목했어야 하나 아니면은 저는 제목을 그거였거든요. 4.3과 5.18이 생각이 나게 하는 스페인 영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네. 원래 이 영화의 초음성까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근데 뭔가 감독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최대한 심어놨다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제 유해 발굴할 그렇죠, 때 처음에. 붓으로 털어내는 장면이나 이제 유전자 검사할 때 이제 입안에 이제 세포를 긁어내는 그런 장면이 그렇죠. 이제 똑같이 들어가긴 한데 이제 그렇게 재심만 되지 뭔가 설득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그 추리 영화처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걸 추적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쉽게 풀려요. 그리고 그 엔딩씬에서 그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상한 장면이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너무 도식적이다라는 느낌을 줘가지고 유해 발굴 장면. 유해 발굴하면서 다 같이 네네. 누워 있는 장면. 네. 우리도 언젠가 저기에 묻힐 것이다. 그렇죠. 딱 그게 제가 그래서 그거의 포인트 잡고 일단은 제목은 그걸로 썼거든요. 네. 4.3이랑 5.18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
프랑코 정권에 아무튼간에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약간 비슷한 역사는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간에 서로 같은 결을 교류하고 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아까 전에 뭐 역사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건 있긴 있었어요. 나쁜 교육이란 작품에서 이제 네. 프랑코 정권 당시의 감독의 뭐 유년 시절에 얻었던 기억을 뭐 녹여낸 작품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간에 요게 있었고 결국은 뭐 이 작품은 그런 거죠. 뭐 올바른 과거 청산 이로 인한 치유의 중요성. 네, 페인 앤 네. 글로리도 솔직히 감독이 윤영기 시절인데 그렇죠. 역사적 배경이 아예 배제되어 있어요. 거기는 본인 영화적인 그런 감독의 인생. 네, 맞아요. 더 중요했죠. 하여튼 네, 44위. 네, 44였고 이 작품이 이제 아카데미 45였고 이 작품이 45였고 아카데미에서 이제 페넬로페 크루즈가 여우 주연상 후보에 있었고 그때 뺨 맞기 전에 페넬로페 크루즈에게도 장난을 쳤었죠. 네, 네. 맞아. 하필 하비에르 바르디엠이 같이 있어가지고 옆에 저기 서로 이제 부부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이 앞에 이제 위스미였던 거죠. 네. 네. 그래요. 참. 아무튼간에 다음 넘어가서 이제 44위는 2월 16일에 개봉한 리코리시 피자입니다. 3.6점 89.52%인데 어떤 영화인가요? 1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이뤄낸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마 저희가 YCU에서는 41화를 통해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그쪽에서 들으시면 되겠지만 아직 두 분은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나요? 그 리코리시 피자 봤을 때 그 번역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대사 중에.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여자가 그 게리를 이렇게 혼내요. 둘이 그 핀볼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네. 그때 그 여자가 게리를 비꼬면서 한 얘기가 네네 잘나셨네요 위대한 게리님이라고 했는데 이 위대한 게리가 바로 뭐가 떠오르겠어요? 위대한 개츠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핀볼 가게를 차렸을 때 바로 개츠비랑 똑같은 복장 입고 나오거든요. 이 맥락이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리코리시 피자는 어쨌건 코미디 영화인데 그렇죠. 사실 그 내용 같은 거는 그냥 1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서로 만나다 헤어지는 평범한 좀 히스테릭한 로맨틱 코미디처럼 보이는데 사실 재미있는 거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죄다 PTA가 자기 작품 속에 등장한 남성성을 되게 패러디하는 그 아주 중간에 나오는 그 브래들리 쿠퍼 같은 경우는 데어 일비블러드의 인물과 닮아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성들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그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된다고 그것을 젖혀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장면 그런 것들이 가득한 영화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전. 그래가지고 네 10대 그러니까 그 PTA 영화에서 퀴어가 나온 건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의 미국이 그런 사람들한테 열려져 있지 않은 공간이었고 70년대부터의 미국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침대 비유할 때 꿈공장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의 세계가 약간 꿈공장처럼 되기를 바랬던 이 감독의 마음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좋았습니다. 되게 자유분방하고. 김경수 평론가님은 3.5점 주셨고요. 네, 근데 베스트 10이에요. 저는 4.5점이었고 아영님은 딱 중간 4점인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원래는 사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의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주로 원래 인간의 강적인 욕망, 파괴적 심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좀 지배 구조 등을 주로 다뤄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조금 사랑 이야기에 더 치우친 영화인데 그 원래 감독님이 가지고 계셨던 좀 긴장감을 잘 조련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맛이 약해졌다고 느꼈지만 오히려 대중들한테는 더 다가선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로맨틱 코미디는 조금 그래도 저는 재밌었는 게 보통 로맨틱 코미디는 이제 게리랑 알라나가 이제 헤어질 때쯤이면 보통 이제 막 설레한 첫 데이트를 하고 설레하는 이제 남자 인물을 따라가서 카메라가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알라나의 심리가 좀 더 중요한 영화여서 알라나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괴로워하면서 약간 그 청춘의 불안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오히려 그런 게 약간 보통의 로맨틱 코미디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프닝 씬이 되게 아름다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마법의 트럭 씬도 있고요. 언덕신. 네.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언덕. 그리고 뭐였지 이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래킹 숏인데 네. 트래킹 숏이 되게 인물들 뛸 때마다 옆으로 이렇게 맞아요. 같이 달리는 게 지나가지고 되게 많이 같이 나와요. 달려주고 네. 그런 게 인물들의 활기 같은 거를 같이 감독이 응원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알라냐가 꼭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면 운전을 잘하는데 네, 맞아요. 남이 타든 그러면 꼭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운전을 못해요. 이래서 약간 그런 주체성을 좀 강조하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원한의 도곡리다리도 있고요. 참 PT 감독님이 세계 3대 영화제 감독상을 다 받았단 말이죠. 네. 이른바 이제 칸, 베니스, 베를린 다 받았는데 아카데미와는 진짜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1순위 예상을 했었거든요. 원래 네, 각본상은 각본상 무조건 받을 거다 했는데 그것도 케네스 브레너 감독이 가져가가지고 저는 수익이 납득 안 됐어요. 네, 조금 저도 이야 이거는 좀 아리송한데 이 정도면 각본상 줘야지. 찰지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매우 대중적인 시나리오인데 이 정도면은 맞아.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그런 영화로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그때 공동 질문을 그때 나름 두 분에게 나무타님도 그렇고 두 분에게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재회를 하잖아요. 네. 네. 올해 갈까요? 가겠죠? 올해 가겠죠? 그냥 우는 보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그때는 올해 못 갈 저는 올해 못 갈 거라는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일이 분명히 또 반복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올해 못 갈 거라고 저는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여자가 이제 길들이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네 남자가 조신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련당하는 존재가 되는구나.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제 43위 6월 30일 날 개봉한 커먼인데요. 3.6점에 91.23%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저널리스트 삼촌과 어린 조카가 함께 취재 여행을 하며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준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드디어 이제 말씀해 주실 때가 됐네요. 이것도 베스트 10 아니었나요? 네 베스트 10이었어요. 네. 사실 그 커먼이 저한테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등장하기 전까지 올해 가장 감동적인 영화이긴 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하려는 말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도 되라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나는 과정을 거쳐와요. 아이들의 인터뷰 하나로 다 따가지고 그 아이들의 세계를 다 열어주는 느낌으로다가 사실 그 에어올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전 이게 진짜 멀티버스 영화라 생각했어요. 그 중간에 몽타주 씬들 나오는 게 진짜 네. 멀티버스처럼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그 아이들의 세계를 하나하나씩 저한테 박혀주는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동화 읊어주는 씬에서 안 우는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극장에서 거의 반 정도 눈물 흘리시던데요. 그 동화 읊는 씬에서 별아이 씬. 그런 저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이제 취재하는 이제 기자했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정말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인터뷰어고 그리고 또 좋은 인터뷰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정말 그게 정말 좋았던 작품으로 기억이 남고 뭐 호아킨 피닉스야 워낙 뭐 연기 잘하니까. 이런 연기에 특화되어 있는 배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조커보다는. 네. 아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가 로드무비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극영화이면서도 좀 중간중간에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 게 그 결합이 어색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또 이제 여러 책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겉돈다거나 좀 부차적이다라고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 의미를 곱씹으면 그 영화의 에너지가 더 시너지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뭐였지 로드무비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중간에 이 삼촌하고 조카가 노는 장면들은 그 파리 텍사스라는 빈 벤더스의 로드무비 영화거든요. 네. 예, 그 영화에서 따온 장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감독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그 자기가 그 미란다 줄라이라는 감독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감독이랑 이 감독이랑 그 결혼 생활도 해봤고 아이 기르는 것도 해봤대요.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이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두 번째로 느껴지는 거는 이 남성이 어쨌건
똑똑한 백인 지식인 남성인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아마 주간양 기자 4호에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거죠. 이제 지금까지 연출했던 작품들이 모두 뭐 어쩌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기너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우리 20세기는 어머니와 누나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영감을 받을 거고. 그런데 이번 작품은 아이를 키우면서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아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우리의 20세기가 20세기가 주인공이었다면 이 영화는 21세기를 주인공 삼아가지고 그 21세기라는 거를 총체적으로 조감도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려고 했다? 이런 시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다. 같이 지켜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의 솔직히 올해 가장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얘기 하나 있었죠. 그때 인터뷰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던 이야기 있었고 자막에도 이제 추모하는 자막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2위입니다. 이것도 2월 23일 개봉한 3.6점에 91.57% 기록한 나이트메어 엘리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유랑극단에서 독심술을 배운 한 남자의 사기 여정을 그린 영화. 왜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영등이 어떤 분이 이렇게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주문 읽는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 그러니까 영등이 그분들이 이제 주문 뭐 판결 내린다 이러면서 이런 영화인데 뭐 찌르는 장면, 베는 장면 있고 뭐 자르는 장면 있고 과도한 뭐 성행위 뭐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문 딱 읽고 그래서 이게 딱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아마 베스트 원래는 올해 최고의 베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원래 올해 최고의 베스트였는데 제가 이 작품을 쓴 평론으로 등단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겹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뺐는데 이 작품은 진짜 저는 기생충보다 놀라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체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의 반대편에 오컬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모아다가 그냥 그게 말이 되게끔 보이게 하는 거. 사실 그 옛날부터 철학책 같은 경우는 18세기나 19세기에는 10,000부밖에 안 팔렸는데 그 밑에 오컬트는 100만 부가 팔렸거든요. 그런 불균형들이 애초에 있었어요. 근데 나이트메어 엘리의 2부는 거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을 제대로 공부했고 부자로서 자부심이 있는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캐릭터라. 그리고 독심술이라는 사실상 오컬트에 가까운 심령술 체계를 가진 이 남자가 대립을 하는데 어쨌건 이 오컬트는 항상 이 학문적인 체계 속에서 지고 마는 정신적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그 정신적 계급을 인간은 극복할 수 없다라고 되게 비관적인 비전을 보여준 영화여가지고 저는 기생충이 되게 물질적인 계급의 문제라면 이건 정신적인 계급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 의상상, 미술상, 촬영상 후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건 조금 아쉬운데 근데 아마 내년에 뭐 하나 받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방송에 이제 좀 이따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무조건 그거는 하나는 받고 가실 거기 때문에 거의 장편에는 거의 확정이죠. 아무튼간에 아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 사전 설명 이런 줄거리도 제대로 안 보고 가서 딱 극장에 봤는데요. 이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파네미로나 저는 이제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작품 기대하고 갔다가 완벽하게 배신을 당한 영화였는데요. 좀 이제 판타지적 요소는 거의 배제되고 압도적으로 어두운 영화의 분위기 때문에 좀 되게 힘들어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화려한 세트 디자인이 이제 여전히 이 감독님이 기이하고 매혹적인 세계를 잘 창조해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사실 저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아마 1시간이 이제 스탠턴에 얻기 시작하는 과정 유랑극단에 가기 전인데 아마 영화도 기니까. 거기 초반 시간 중에 막판에 이제 한 40분 50분 여기가 아마 1차 마의 장면이에요. 졸기에 딱 좋은 시간대가 40분 50분 거기 어차피 거기는
그 다음 장면이 뭔지 그 다음 꼭 간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얻고 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졸아도 다음에 뭐 진행하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네. 약간 나이트메어 엘리는 그 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맨 첫 번째 씬에서 그 스탠턴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불태우고 난 다음에 문 그쵸. 열고 나가는 씬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서부극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첫 맞아요. 번째로 네. 집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집을 불태우고 떠나는 얘기. 두 번째로 그 기에르모 델 토로 작품의 항상 엔딩은 문을 여는 장면으로 끝나요. 악마의 등뼈, 판의 미로, 그 다음에 쉐이프 오브 워터는 뭐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방식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그냥 처음에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나간 소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자기 작품의 엔딩을 미리 써버린 거죠. 자기 세계관에. 아마 경수님 가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피노키 때는 하늘로 올라가고요. 네, 사실. 맞아요. 그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당연 이제 마지막 장면 클로즈업. 그건 네, 어쩔 수 없는 게 이거 한국 영화면 이거 짜치게 플래시백해요. 네, 맞아요. 이거 100% 플래시백이야. 지난 과거에서 내가 지났던 과거들의 모든 게 다는데 그거 하나는 플래시백 효과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딱 그게 플래시백이거든요. 내가 딱 그 신세가 되는구나. 사실 뭐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그냥 복잡하진 않아요. 내용은 네. 여기 영등이가 써준 게 맞아. 근데 사기 맞아요. 여자를 그린 거니까. 단어가 좀 웃기긴 한데.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세밀하고 촘촘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 몰락할 줄 모르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사기 당할 때는 항상 자기가 사기 당할 줄 모르고 속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냥 자본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냥 망해 있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가장 독하고 끔찍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이제 넘어가서 40입니다. 41입니다. 41위는 12월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이고요. 3.6점에 92.59%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명탐정 분우와 불랑이 그리스에서 살인 미스터리를 풀며 용의자를 찾아내는 이야기를 그린 극영화입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아직까지 저밖에 안 봤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 1편에 비해서는 많이 아쉽긴 하죠. 어쩔 수 없는 네. 속편의 그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넷플릭스에서 최근 만들어진 그런 이제 이런 상업 영화류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것보다 낫죠. 네, 그런 것보다 훨씬 볼만하고, 네 재미도 있고, 아마 이거는 내년 이제 내년이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 방송 중에는 나갈 거예요. 네, 올해 이제 아카데미 특집 아카데미 이제 시상식 앞두고 이제 후보작들 이제 쭉 얘기를 나눌 건데 그때 이제 다뤄볼 만한 작품일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각본상 후보는 뭐 여유 있게. 각본상인가 각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본인들은 또 각색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창작 시나리오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길래 원작이 아무튼 그래서 각색상 후보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자네모네라고 이제 1편에서도 이제 아냐 아르마스가 이제 거기서는 서브 캐릭터가 또 거기서 또 잘해줬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자네모네가 여우 조연상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방송할 때쯤에는 아마 아카데미 상식 후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0위로 넘어가서요. 40위는 엘비스인데요. 7월 13일 날 개봉한 아직도 3.6점이고요. 93.46%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록스타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 인생을 그의 매니저였던 사람의 관점과 함께 조명하는 내용의 음악 영화. 이거는 잘 썼다고 생각하나요? 네, 이건 잘 썼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바주 루어만 감독의 힙함이 좋아요. 이 감독의 애증이 감독인 건데. 그렇죠. 애증이 감독이죠. 왜냐면 이 감독이 그 항상 금빛의 막 오색 찰나나 그런 것들을 그냥 막 하는데 이게 사실 CG를 바르는 것보다 돈이 안 들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수상 후보로 아카데미 후보로 어딘가 하나 올라가기 더 좋아. 네, 그러니까요.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1900년대 초반이나 뭐 1800년대 후반에 나올 법한 그런 유럽에 있는 그런 물건의 스펙터클들을 그냥 극대화시키면서 그게 인물의 공허한 심리를 드러내게끔 하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것과 인물이 그냥 칙칙해지는 거가 이렇게 간극을 잘 벌리는 감독은 바주로만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이 힙스터이고 사실 본인도 되게 위대한 개츠비를 쓴 피츠제럴드처럼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찍고 나서 뭐 다음에 뭐 할까 이제 진짜 그거 제 개츠비 이후에 처음 찍은 거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영화는. 그동안 뭐 할까 생각하는데 아마 엘비스에 꽂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였지? 그냥 스타들과 놀러 다녔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뭐였지? 바주로만 내한했을 때 되게 많이 놀러 다녔잖아요. 네. K-팝 스타랑. 톰 행크스랑 얘기하면서 아 이거 우리 한번 합시다 이런 느낌 미리 딱 했을 것 같고. 네. 찝 픽해놔가지고. 네. 아, 그냥 다음 작품에 권지용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 이게 K-팝에 너무 많이 꽂혀가지고 아 왠지 하나 할 것 같기도 해. 이제 K-팝 영화로 이제 블링블링한 K-팝 영화로 하나 할 것 같은 느낌. 네, BTS 영화 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BTS 영화 하면 진짜 난리 나겠다. 너무 궁금해. 참고로 이것도 아마 의상상이나 이런 기술상 이번에 또 후보가 유력하다 이미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아니 그 평론가협회상 제가 하나씩 수집해보면은 라스베가스도 평론가협회상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도 보니까 이제 엘비스한테 이제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 이제 싹 다 이제 주고 근데 정작 그 배우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오스카 버틀러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아, 오스카 버틀러도 사실 아마 후보군에는 있긴 해요. 네. 네, 워낙 그래도 이거는 인물을 그대로 성대모사,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물의 그런 특징을 잘 따라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아마 충분히 후보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주로만은 그리고 또 킹 받는 게 그 편집할 때 그냥 프레임 단위로 그냥 막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막 나오니까 이게 어지러운데 약간 마약 먹는 느낌? 네, 저 돌비로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맨 처음 봤을 때 돌비를 쳐보는데 맨 처음 오프닝 장면부터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네, 맞아요. 딱 보여주면서 이거를 카메라 전환을 막 다다다다다. 심지어 어떤 장면은 막 거의 옛날 그 음악 캠프도 아니야. 옛날 뭐야? 음악 캠프 시절인가? 그때 막 카메라 갑자기 360도 확 돌리는 네, 그런 거 맞아요.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그거 똑같이 쓰는 게 있고. 뮤직뱅크. 막 옛날에는 왜 이렇게 옛날이 아마 지금보다 카메라를 더 현란하게 썼어. 네, 맞아요. 확실한 건. 그래서 그리고 또 쓸 줄 아는 게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지적 많이 나왔던 이번에 가요대전도 그렇고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게 카메라 앵글 진짜 못 잡는다고. 네. 야, 부장님들이 잡았을 때는 이게 좀 어떻게 딱 그게 딱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부장님들이 잡아야 되는데 이게 연차가 어린 사람들이 잡으니까 이게 막 카메라에 뭐 세팅도 힘들고 아무튼 이런 얘기 나왔었고. 네, 되게 뮤직뱅크스러운 편집이다. 맞아요. 그런 편집술이 아주 휘황찬란하다. 아마 그래서 후보군에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9위는요. 9월 7일 개봉한 다 잘된 거야입니다. 저만 봤군요. 네, 3.6점에 93.75%인데 먼저 어떤 작품인가요? 네, 뇌졸중으로 쓰러진 80대 아버지와 그를 간병하는 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사실 이거는 제목의 변천사 때문에 웃겼어요. 말씀해 주시죠. 이게 프랑스어로 투세비앙 파스거든요. Everything went fine 정도인데 근데 이게 처음에 다 잘 될 거야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돼가지고 잘 될 거야. 네, 다 잘 될 거야. 왜냐면 다 잘 된 거야가 원래 그러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야? 네, 괜찮아 잘 될 거야가 그 부산국제 제목이고 그 다음에 다 잘 될 거야로 개봉하려고 그러다가 다 잘 된 거야라고 개봉이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투세비앙 파스의 어떤 그냥 그 고인이 잘 가셨습니다. 그냥 잘 돌아가셨습니다. 뭐 영면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인데 그걸 다 잘 될 거야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뭐 아니, 너무 안 돼가지고 웃겼고 잘 가시긴 하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작품은 그냥 5종 영화 중에서 제일 느리고 제일 차분한 영화예요. 아마 본인이 진지한 걸 다루다 보니까 좀 차분한 감이 없어진 감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80대 아버지가 퀴어라는 게 밝혀지거든요. 거기서 또 난장판이 생겨요. 그 아버지를 스토킹하는 남자애인이 등장하고 거기서부터 아버지 삶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머니 삶에도 비밀이 드러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족의 비밀들이 드러나는 방식인데 저는 그 오종 감독이 최근에 죽음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잘 된 거야도 결국 죽음에 대한 탐구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냥 봤습니다. 그냥 항상 프랑스와 오종 감독이 그러니까 5.0을 만드는 감독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꾸준한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3.5에서 4.0. 사실 그게 좋을 수도 괜찮은 있어요. 것 같아요. 그냥 이 감독 영화를 봤을 때 손해 본다는 느낌은 없어요. 기본은 한다. 네. 피터 본카트도 괜찮았고. 그렇죠. 기본은 항상 이제 거기를 잘 타는. 네. 막 2.2.5 나오는 것보다 낫죠, 차라리. 네, 맞아요. 어쩌면. 네. 넘어가서요.
8위는요. 저희가 했었죠. 8월 10일 날 개봉한 헌트입니다. 3.6점에 94.07%인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1980년대 내부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 대립하는 안기부의 두 핵심 요원이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첩보 액션 영화. 네, 했는데 일본파 애니메이션 영화, 일본파 극장파 네.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네. 하셨던 기억이 남는데 요거는 어디서 들으실 수 있냐면은 저희 했던 66화 YC 66화에서 아영님도 그때 나오셨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37위는요. 6월 15일 개봉한 실종입니다. 3.6점에 94.44%인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사라져버린 아버지를 찾으려는 중학생 소녀와 실종 뒤에 감추어진 추악한 진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야, 근데 이거를 놀랍게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처음이야. 드디어 아치의 노래도 있지만 요것도 있네요. 이게 넷플릭스에 있는데 사실 이거 녹음하기 전에 볼까 말까 하다가 포기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무튼 첫 감독이 아마 데뷔작이라고 들었거든요. 데뷔작인데 아무튼 요 순위에 아무튼 랭킹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 봉준호 감독을 엄청나게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 엄청 했던 걸로 기억이 남고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좀 이건 나중에 녹음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는 거 하려 하고 36위는요. 11월 23일 날 개봉한 올빼미입니다. 3.6점에 95.65%인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조선 인조시기 왕궁에서 일하던 한 맹인 침술사가 세자의 독살과 관련된 음모에 휘말리는 내용의 사극 영화. 네, 이게 그래도 흥행이 됐어요. 네, 정말 네. 다행스럽게도 이게 손익분기점도 엄청은 아니지만 넘겼고요. 네, 넘겼고 지금까지도 사용을 또 하고 있을 정도로 아무튼 그래도만 이제 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형님? 네, 낮에는 이게 이제 주인공이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볼 수 있게 인물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더 스릴 있게 다가왔고요. 이게 자꾸 보면서 밤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왕의 남자에서는 강대로 나오셨던 이제 유해진 배우가 왕연기를 하는 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에서는 개인적으로 맹인 연기를 한 유준열 배우의 침착한 연기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제 아프고 어린 동생과 자신을 믿어준 소현세자와 그 아들 사이에서 고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연기가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올빼미가 그래도 딱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업 영화에 딱 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네, 영화들 네, 그 맞아요. 리스트예요. 딱 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였고 헌트도 그렇고 올빼미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감독이 이제 정말 대단한 게 그동안 왕의 남자 이제 조 감독도 했고 이제 네. 계속 있다가 이번이 거의 첫 번째 감독 데뷔작이거든요. 네. 그동안 어떻게 기다렸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랑도 안 보이고 보이고 그거를 잘 어떻게 매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눈만 감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네. 지금 또 우리 사회와 정말 딱 잘 맞아 떨어진. 왜냐면 제가 기자간담회 딱 갔을 때 그 앞에 이제 그때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며칠 네. 뒤였어요. 일주일 네. 그때 일주일도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딱 그 기간 추모 기간 끝나고 나서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또 그거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뉘앙스가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던 기억도 남고요. 아무튼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35 여기까지만 하고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5위는요. 3월 10일 날 개봉한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입니다. 3.6점에 96.55%고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난치성 다발 경화증으로 몸이 불편한 남자가 어려움에 처한 연인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여정 중에 겪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야, 심지어 이것도 저 혼자밖에 안 봤네. 조금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그 남자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가 잠깐만 이거 얘기를 하려면은 저도 또 글을 한번 꺼내는 봐야 되니까 또 기억이 이거 3월에 개봉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영화를 한 번에 기억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이 영화가 이제 그쵸 장애인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중간에 막 어떤 이제 나쁜 놈들이 잡아가요. 잡아가서 막 별짓도 하고 별별 일이 다 나오는데 그런 위험천만의 여성에 나설 정도로 이제 그만큼 사랑에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사실은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듣는다가 더 이제 어쩌면 이제 비장애인 쪽에서는 표현이 아마 그게 되겠지만 그 보지 않고도 그러니까 타이타닉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이거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 다음 영화 있잖아요. 아바타나 아바타 2는 재밌게 봤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든 거예요. 네. 이게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시각적 효과는 와 하는데 솔직히 내용 스토리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분도 사실 그렇게 썩 재밌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막 타이타닉이 별로 재미없다는 것도 이런 느낌, 이런 이유였거든요. 이런 이유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명작인데도 불구하고 DVD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안 깐 거예요. DVD도 안 까고 비닐도 안깐 새 거고 그 대신에 그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보면 좋겠다였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필이면 이제 또 혈액염이 있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갔던 거고 1000km 거리에 떨어진 곳에 가는 거였지만 사실 쉽지가 않았던 거고 참고로 뭐 당연히 이게 베니스 영화제 관객상을 받은 영화인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감독이랑 주연 배우랑 24년 정도는 연락이 끊겼던 사이래요. 네, 연락이 끊겼는데 연락이 있다고 어떻게 이제 군대에서 이제 오래전에 만났던 사이인데 24년 만에 만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서로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감독이 연출 포인트를 정했어요. 그리고 연출 기법이 샬로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중앙을 빼고 다 지워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게 명확히 확인할 수 없게 해줬고요. 그것이 이제 그런 이유가 이게 그 주연을 맡았던 패트리 포이콜라이넨의 콜라이넨의 영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 나오는 출연 배우들 중 대부분은 이제 그 배우가 있는 연극 아카데미 동기들을 이제 기용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해요. 참고로 이 감독은 테무니키 감독은 뭐 전혀 그렇게 경쾌한 이야기를 원래 좋아해요. 무거운 이야기 같은 이게 무거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로윈을 연출한 존 카펜터 감독도 사랑하시고요. 이 감독님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아까 감금 장면은 약간 거기 나오는 2인조는 그 파고에 나오는 코엔행저 파고는 약간 어설픈 애들이에요. 그렇게 맞아요. 묘사가 됐고 그래서 단순한 시각장애인 서사를 넘어서 영화광의 영웅담을 만들고 싶었다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은요 34위부터 해서 쭉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자였습니다.